역사 역설. 오늘은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3년 조선에는 더 이상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신문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쌀은 사라졌고 배급표가 생겼으며 사람들은 달력이 아니라 배급 날짜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소문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사라졌는지, 어느 집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몸을 갈아 넣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저 하루를 넘기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을 버티면 모레가 온다는 그 단순한 계산만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들은 너무 위험했고 무엇보다 당장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항과 침묵을 도덕의 문제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영상은 총을 든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이 교과서에 남은 독립운동가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절망 속에서 선택지를 계산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오늘을 넘길 수 있는지. 그들이 매일같이 했던 것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계산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작은 계산들,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선택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명된 생존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 사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사회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제부터 말하지 말아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생활의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헌병일 수도 있었고 경찰일 수도 있었으며 때로는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같은 책을 펴고 앉아있던 친구였고 같은 방에서 밥을 먹던 동료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말의 내용을 조심하기 전에 말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면 위험해질 수 있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들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질문하지 않는 것이,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처벌은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로 갈수록 조선 사회에는 감시의 밀도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총독부는 조선을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말은 곧 사상이 되었고 사상은 곧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위험한 말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된 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것 같다. 쌀이 너무 부족하다. 요즘은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조차 상황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내용을 검열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생각이 위험할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계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술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끌려갔고 누군가는 아이 앞에서 내뱉은 불평 때문에 조사를 받았으며 누군가는 괜히 튀지 말자는 충고를 늦게 들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문에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말하면 위험해진다. 표정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사라지자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법을 잊었다기보다 웃는 것이 안전한지 먼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았고 슬픈 일에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감정이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적인 공간에서는 표정이 곧 태도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장, 관공서. 이곳에서 표정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충성도의 신호처럼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정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 눈에 띄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은 무표정이 아니라 훈련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이 침묵의 기술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규칙을 배웠고 집에서는 전혀 다른 규칙을 배웠습니다. 집 안에서의 말과 집 밖에서의 말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입 닫아라. 집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마라. 집에서 들은 말은 없던 말로 해라.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아이라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의도하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어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동시에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문을 줄이는 법, 모르는 척하는 법, 고개만 끄덕이는 법. 어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라는 변명.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본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말할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고 술자리를 피하고 괜히 대화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 침묵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침묵이 개인의 성향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침묵하면 그 사람만 조용해질 뿐이지만 모두가 침묵하면 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 사회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이 적은 사회, 질문이 없는 사회, 의견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사라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침묵은 공포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포에 대한 적응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넘길 수 있었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는 것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굴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말기의 침묵은 완전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의 전략적 후퇴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말로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시간을 택했고 외침 대신 버팀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유지했을까? 말을 잃은 대신 그들은 무엇을 바꾸었고 무엇을 숨겼으며 무엇을 포기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말 다음으로 사라진 것,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기 조선인들이 겪은 가장 잔혹한 변화는 굶주림도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체성의 해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매우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폭력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매일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가장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의 누구인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억과 시간을 살아왔는지. 조선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개인 식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이력 전체를 담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험이었고 자기 자신을 설명할 언어 하나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이 변화는 행정 절차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고 형식상으로는 선택처럼 보이는 과정.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거부하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서류 속에 나와 집 안에 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해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의 이름과 집 안에서 불리는 이름, 관청에서 불리는 이름과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 학교 명부에 적힌 이름과 동네에서 불리는 이름. 이중적인 삶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야 안전한지, 어떤 말투를 써야 문제가 되지 않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의심받지 않는지. 이 전환은 연기가 아니라 생활 기술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나. 학교는 이 정체성 분열이 가장 먼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학교에서 불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이 부르는 이름과 친구들 사이에서 불리는 이름, 그리고 집에서 불리는 이름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름으로 불린다. 집에 가면 다시 원래 이름이 된다. 이 전환은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빠르게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역할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나는 집에서의 나와 다르며 그 다름을 질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주 이른 나이에 배웠습니다. 공장에서의 나. 공장과 작업장은 이름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직함 대신 역할로 불렸으며 개인보다는 노동 단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장 안에서 자기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자신은 이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단순화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집 안에서만 남아있던 이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은 가장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집 안에서만 본래 이름이 불렸고 집 안에서만 본래의 말투와 호칭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완전히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벽은 얇았고 소문은 빠르며 아이들은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이름을 줄여 부르고 과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속삭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묻지 않는다. 이 시기의 조선인들은 정체성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싸움이었고 당장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정체성을 분리하고 관리하고 활용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나, 공장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이 각각의 나는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다음 자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 방식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생명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해체는 곧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체성이 해체되면 사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들은 무너지는 대신 쪼개어 살아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로 유지하는 대신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 상황에 맞게 꺼내 썼습니다. 이 방식은 고통스러웠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은 오늘을 넘길 수 있었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며 끝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름은 돌아왔을까?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일은 서류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2개 이상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끝내 본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고 어떤 이는 두 이름을 모두 기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상처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름과 정체성을 나누어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굶주림을 견뎌냈을까? 다음 장에서는 몸과 감각의 차원에서 진행된 굶주림에 적응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 굶주림은 예외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팠고 잠자리에 들 때도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은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것이 정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쌀은 사라졌고 배급은 불규칙했으며 식탁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조선인들은 그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허기를 견디다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본능이 아니라 계산과 학습의 결과였습니다. 배고픔은 상태가 아니라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배고픔을 하나의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관리해야 할 자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언제 가장 배가 고픈지, 그 배고픔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사람들은 자기 몸의 반응을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점심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점심을 조금 줄이면 저녁에 쓰러지지 않는지. 이 계산은 수학처럼 정확하지 않았지만 경험을 통해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어제보다 덜 먹으면 오늘은 더 힘들다는 것, 이틀 연속 굶으면 셋째 날에는 일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자기 몸을 관찰했습니다. 배급은 계획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배급은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고 얼마가 나올지도 알 수 없었으며 약속된 양이 항상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급은 계획의 기준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배급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배급이 안 나올 경우를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번 달은 안 나올 수도 있다. 다음 달까지 버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생기면 그 즉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오늘 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며칠을 버틸 것인가? 허기를 속이는 음식들. 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음식을 다시 정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음식인지 아니면 단지 배를 채우는 물질인지. 대체 식량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었으며 어떤 것은 조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허기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허기를 속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풀어 부피를 늘리는 법, 질긴 것을 오래 씹어 배가 찬 것처럼 느끼는 법, 맛이 없는 대신 위에 오래 남는 조합을 찾는 법. 이것은 요리가 아니라 전술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를 나누는 계산. 이 시기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버틸 수 있는 시간 단위로 나뉘었습니다. 아침을 굶고 점심에 조금 먹고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아주 조금 먹고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날 해야 할 일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인지 아니면 집에 머무는 날인지. 일을 해야 하는 날에는 아침에 무조건 조금이라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에 머무는 날에는 아침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계산은 사람마다 달랐지만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먹이고 어른이 버티는 순서. 가족 안에서는 굶주림이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 시기 많은 가정에서는 묵시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먹인다. 어른은 버틴다. 이것은 미담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를 굶기면 회복이 어렵고 어른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기 몫을 줄이거나 아예 먹지 않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팀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 앞에서 배고픔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에게 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 굶주림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걸까? 모든 것이 음식이 될 수 있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먹으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건 괜찮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조금만 먹어야 한다. 이 정보는 책에 적히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전달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졌습니다.
생존은 체력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의 생존은 힘센 사람이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오래 버텼습니다. 오늘을 버리면 내일이 없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남기면 지금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중간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한 포만도 아니고 완전한 단식도 아닌 상태에 배고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몸이 무너지지도 않는 지점. 이 지점을 찾는 것이 매일의 과제였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모든 계산을 하면서도 완전히 인간성을 잃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아이를 살리고 가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선택이기 이전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본능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더 계산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들은 그 두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굶주림을 계산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권력과 폭력 앞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저항과 협력 사이 그 거대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 생존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흑과 백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항했느냐, 협력했느냐? 이 질문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빠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 현실은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던 거대한 회색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서야 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살기 위해 일했고 일하다 보니 편입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인들의 삶은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굶주렸고 굶주리면 가족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계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넘기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일의 성격은 바뀌었습니다. 노동은 점점 더 제도 안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공장, 작업장, 운송, 행정, 보조. 이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제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이 편입은 대부분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흔히 이런 편입을 두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이 모든 맥락을 지워버리고 결과만을 남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제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제도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을 뿐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계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개인의 신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고 노부모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일을 하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을지, 이 요구를 거절하면 집안이 위험해질지. 이 계산은 매번 고통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는다라는 선.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선을 하나씩 그어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는다. 이 선은 넘지 않는다. 그 선은 사람마다 달랐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굴복이 아니라 통제된 인내였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언제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거절이 항상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절은 언제나 비용을 동반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폭력으로, 때로는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았습니다. 조금 늦추거나 조금 덜 하거나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방식.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위험 관리였습니다. 부끄러움은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지금 마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살아남은 뒤에 느껴도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배를 채우고 아이를 살리고 오늘을 넘기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합리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신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회색지대는 비겁함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회색지대는 비겁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겁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용감한 사람도 있었으며 그 둘을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색지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음이 없었다면 해방 이후의 사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쉽게 재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들은 영웅도 아니었고 배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회색지대는 도덕의 부재가 아니라 도덕을 잠시 미뤄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선택과 계산을 견뎌낸 사람들은 끝내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이름은 쪼개졌으며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선택은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큰 희망은 아니었습니다. 큰 희망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의 조선인들은 큰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독립, 해방, 미래. 이 단어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당장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너무 크게 들려서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큰 희망은 말하는 순간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말하지 않으면 허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희망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희망은 계획이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희망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정확한 일정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이 시기는 지나갈 것이다.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낙관이 아니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붙잡았습니다.
그 가정이 사라지는 순간 지금의 고통을 견딜 이유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다시 짓겠다는 생각. 농촌에서는 이 희망이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확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공출은 예외가 없었으며 땅은 더 이상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다시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농사를 다시 짓겠다는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서를 되찾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계절을 따라 수확하는 그 리듬. 그 리듬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사람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만큼은 배우게 하겠다는 다짐.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배우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순수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육의 의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세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세대만큼은 이 시기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바람은 크게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조용히 아이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희망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희망은 선언이 아니라 속삭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희망이 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희망은 눈빛으로, 행동으로, 침묵 속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은 큰 소리로 외쳐지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조용한 희망은 사람들을 연결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묘한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희망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현실 위에 덧씌워진 환상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사람들을 무모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은 행동을 낳았습니다. 희망은 감정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에게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고 씨앗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도구를 버리지 않고 챙겨두는 행동. 이 행동들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행동이 언젠가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아마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약했고 지쳐 있었으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작았고 조용했으며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하루를 넘길 수 있었고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해방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그 말 속에는 그 시기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희망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그 희망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희망은 기억 속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희망을 크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작게,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덕분에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은 비겁하지 않았고 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화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살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지 않았고 비겁해질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버텨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선택들, 그들이 선택한 침묵, 그들이 감내한 굴욕, 그들이 미뤄둔 분노는 역사의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선명한 장면을 좋아합니다. 외침이 있고 결단이 있고 결과가 분명한 선택들 말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의 현실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작았고 애매했으며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선택, 고개를 끄덕이기로 한 선택,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한 선택. 이 선택들은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들이 사람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비겁함이었을까?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침묵했을까? 이 질문에는 이미 하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옳고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계산이었으며 오늘을 넘기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해방 이후의 사회로 이어졌습니다. 굴욕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내한 굴욕 역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굴욕은 원해서 택한 감정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주렸습니다. 이 조건 앞에서 사람들은 굴욕을 느낄 시간조차 없이 다음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굴욕은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분노를 미뤄둔다는 것. 이 시기의 조선인들이 완전히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늘 존재했습니다. 다만 표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 분노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미뤄진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은 해방 이후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서로 다른 기억의 충돌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의 무게.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말을 가볍게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말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 타협해야 했다는 의미이고 수많은 선택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너무 많이 참은 것은 아닐까? 내 선택은 옳았을까?
이 질문들은 해방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판단은 더 빨라졌습니다. 해방 이후의 사회는 빠르게 판단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항했는지, 누가 협력했는지, 이 판단은 필요하기도 했고 불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때때로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조건에 놓여 있었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이 질문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2번 침묵해야 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살기 위해 침묵했고 해방 이후에는 평가받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과 재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맥락을 고려하지만 재단은 맥락을 잘라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의 기준으로 한 줄로 나누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존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생존의 기술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정체성을 나누고 희망을 작게 만들고 분노를 미루는 방식. 이 기술들은 어떤 시대에든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생존 방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기억은 찬양도 아니고 면죄도 아닙니다. 기억은 이해의 시작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조선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영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능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사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쉽게 판단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가볍게 재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고 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충분히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기보다 기억하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